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드디어 이제 이 물리 2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양자역학 얘기하기 전에 물리 1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성, 이중성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중성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 물리 1에서 마찬가지로 광전 효과 얘기 나올 거예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성을 띱니다. 광전 효과.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 혹은 그 전자류가 광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에요. 그때 광전자가 튀어나와 회로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이걸 광전류라고 얘기했고요. 금속박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순방향 전압이 흘러서 금속박 빛을 쬐는 빛을 쬐어주는 금속박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가 쭉 맞은편 금속박까지 가겠죠. 여기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고 광전자가 플러스 극을 띠는 금속박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 이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역방향 전압을 흘러서 전기력을 반대쪽으로 받아요. 반대쪽으로 받아요. 순방향 전압일 때는 빛이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흐르고요. 전압을 높여도 전류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역방향 전압일 땐 반대 방향 전기를 받기 때문에 전압이 크면 클수록 반대편 금속에 도달하는 광전자 수가 적어지고 전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광전자가 반대편 금속박에 도달하지 못해 광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의 전압을 우리가 정지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 정지 전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운동 에너지는 기본 전하량 곱하기 정지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광전 효과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광전 효과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광전자는 특정 진동수, 우리가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는 진동수보다 클 때, 특정한 진동수보다 그렇죠? 뭔가 표시가 이상하게 됐어요. 네, 특정한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클 때죠. 반대로 돼야겠네요. 반대로 특정한 진동수보다 여기에 클 때 방출됩니다. 그때 진동수 고유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작으면 아무리 강하게 오래 쬐도 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파동이면 오래 쬐면 오래 쬐수록 얘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전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반대로 고유 진동수가 크면 세게 관계없이 빛은 즉시 광전자가 방출됐고요. 세기가 클수록 빛의 색이 클수록 전류가 크게 나왔습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세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진동수에만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동수랑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게 새로 나오는 내용이죠.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프들을 볼게요. 전압에 대한 전류입니다. 자, 플러스는 이제 순방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역방향이 되겠는데 센 빛이든 약한 빛이든 상관없이 같은 진동수일 때 세기랑 관계없이 정치전압이 같아요. 하지만 진동수가 크면은 정치전압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서 정지전압이 크다. 이 빠르게 운동에너지가 큰 전자들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 정지전압이 더 커진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진동수랑 운동에너지는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일정하다. 자, 빛이 파동이라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세기가 크면 클수록 혹은 시간을 오래 주면 줄수록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도 방출돼야 돼요.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세기와 관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량자설을 1905년에 발표하는데요. 플랑크가 제안한 양자설을 이용합니다. 빛은 연속적인 파동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광자 혹은 광량자라고 부르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그리고 광전 효과를 설명합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 진동수가 속력분의 람다 파장분의 속력이기 때문에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빛의 속력으로 계산된다. 네, 아까 보셨던 진동수랑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예요. 짠. 자, 반대로 이제 드브로이는 빛이
파장이라면 빛이 파장이었는데 또 역시 입자라면 입자도 역시 파동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질파를 발표합니다. 물질파 이론을 발표합니다. 물질이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 그 파동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얘기하고요.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인 것처럼 속력 V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입자의 파장은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즉 MV분의 플랑크 상수를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때 파장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비스랑 건머는 니켈 결정에 느리게 움직이는 전자를 입사시키고 입사시킨 전자선과 튀어나온 전자선 각도에 따른 회전된 전자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전자의 파장이 그때 회절되어 나오는 파장이 드브로이 파장과 같은 걸 발견했고요. 톰슨은 금속반의 X선의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입사시킴으로써 회절무늬 X선을 입사할 때는 유사한 회절무늬를 갖는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역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 생기게 되죠. 네. 이 물질파를 어떻게 또 적용하게 되느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되네요. 네. 물질파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실제로 원자 모형에서 또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요. 그걸 전자가 돌고 있는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모형을 그렸었는데요. 등속 원운동은 계속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힘을 받고 그게 돌면서 계속 힘을 받고 속력이 변하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이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그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면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점점 궤도가 작아지다가 원자핵과 충돌하여서 붕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모든 원자들은 다 붕괴해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선이 그려져요.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어는 두 가지 가설을 적용하여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제1가설,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2πr mv. 자, 여기서 2πr mv가 어떤 값이냐? 지금 r mv가 어떤 값이냐?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데요. 선 운동량 곱하기 그 거리로서 각 운동량은 띄엄띄엄 분포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2πr mv는 n하. 아까 예전에 플랑크 상수 저걸 하라고 그린다고 했죠. 자, 그리고 진동수 조건입니다.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 사이에서 전이할 때, 그러니까 즉 특정 궤도를 돌 때는 띄엄띄엄 존재하는 특정 궤도를 돌 때는 얘가 방출하지 않아요. 빛을 방출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고요. 그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통해 보호 원자 모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놓고,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물질파 이론을 적용하여서 얘가 진짜 파동성을 그리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2πr은 mv분의 n하가 되겠고요. 아까 봤다시피 mv분의 하는 n 람다입니다. 즉 n 람다, 즉 그 궤도가, 즉 그 전자가 돌게 될 궤도의 궤도의 원주가 파장의 정수배면은 정상파가 형성되면서 안정한 궤도가 되고요. 아니라면 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정상파일 때는 파장의 정수배만큼 궤도가 둘레가 형성되고요.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아닐 때는 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려놓은 걸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파장의 2배, 3배, 그렇죠? 3배, 그리고 4배로 파장의 4배, 3배, 2배로 둘레가 그려진 반면 저거는 이제 둘레의 정수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궤도가 안정한 궤도고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갈 때, 혹은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갈 때, 즉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지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자, 그때 반지름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때 해보니
어떤 기본 가장 바닥 상태의 반지름에서 n제곱에 비례하는 값으로서 나타나진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반지름은 n제곱 띄엄띄엄 분포하는 값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보어 반지름이라고 한다. 즉 얘가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자수는 좀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반지름이 커진다. 이러한 얘기들. 자, 오늘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꽤 우리가 친숙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근데 계산이 좀 있어요. 예. 각각의 상황들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역방향 전압이라든가 각각 상황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보원자 모형,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원자 모형도 지금의 원자 모형은 아니에요. 현대 원자 모형은 또 달리 생각됩니다. 왜냐? 물질파 이론이 그냥 물질파여서 그냥 이렇게 딱딱딱 그리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질파 이론이 그리고 물질이 갖게 되는 이중성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이제 1시간 딱 남았네요. 물리학 2.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